네, 어서 오세요. 그 1919년 그 베르사유 조약 제1차 세계대전 평화 조약이죠. 네, 그 평화 조약의 핵심 멤버가 미국, 영국, 프랑스였죠. 네, 근데 미국은 우드로 윌슨,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스테판 와이즈나 버나드 바루크, 폴 와버그 같은 이제 유대 계열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조르주 클레몽소 이 프랑스 대통령 뒤에도 조르주 맨달리라고 하는 유대인이 컨트롤하고 있었고, 영국은 뭐 로이드 조지 자체가 뭐 런던 시티 사람이니까 필 사순이 뒤에 어드바이저로 있다 하더라도 런던 시티의 영향하에서 있었고, 그 베르사유 조약은 뭐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사회 자체를 로스차일드가 봤으니까. 제 조약을 한번 보실까요? 제1차 세계대전은 100% 독일 책입니다. 영터리 같이 일단 찍어놓고, 독일 자사를 이제 탈취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반항하지 않도록 독일군 병력을 10만 이내로 축소한다. 독일 서부 공업지대는 프랑스 지배하에 둔다. 독일 북부는 폴란드한테 준다. 독일 남동부는 체코한테 준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민족과 병합을 금한다. 아프리카 식민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가져간다. 단지는 폴란드 말로 그단스크는 자유도시로 선포한다. 뭐 전쟁하자는 소리죠. 폴란드 쳐들어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체코도 병합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1919년 이 베르사유 조약을 딱 읽으면은 이건 뭐 쳐들어가라는 소리구나. 체코 쳐들어가고 폴란드 쳐들어가고 프랑스 쳐들어가라는 소리야.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같은 민족이니까 오스트리아하고 병합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병합하라는 소리죠. 하여간 전쟁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측에 이제 봤을 때는 뭐 이상한 거야 조약이에요. 이게 무슨 평화 조약입니까? 20년 동안만 휴전하자는 소리지. 페르디낭 포슈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네. 1919년 조약 벌어진 이후 20년 동안 휴전하고 1939년 전쟁 다시 했어요. 그 당시 바보가 아닌 이상 베르사유 조약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건 뭐 전쟁 유발, 한 20년 동안 더 열심히 나라를 군국화해서 전쟁 다시 하자 이 뜻이에요. 무슨 뭐 지금은 뭐 역사가들이 많이 잊어버렸죠. 하지만은 뭐 잊어버리다 보니까 헛소리 돼. 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가 아니야. 복수 혈전인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요, 같은 고리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삼겹살에 소주라고요. 예. 독일이 패전을 했다 하더라도 1919년, 20년, 21년까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대단치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미국의 연준 총재 폴 와버그, 도이치뱅크 총재 막스 와버그 형제가 하파그라고 하는 함부르크 아메리칸 라인 회사 사무국장 빌헤름 쿠노를 독일 총리로 임명하면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1922년. 네? 어떻게 독일 총리를 유대인들이 선택하냐고요? 지금 그리스 총리하고 이탈리아 총리는 기업인들이 골드만삭스가 선택 안 했어요? 엠마뉴엘 마크롱은 로스차일드가 선택 안 했나요? 그러면 한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1922년, 23년, 24년 초까지 1달러가 4조 2천만 마르크였으니까요. 1달러 딱 들고 베를린 들어가면 가게 정도 하나는 쉽게 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나라 약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미국의 대기업들은 말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사장으로 하는 유럽 투자 종합회사를
얼굴 마담으로 해서 독일 기업 약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즈파벤, 뭐 지멘스, 뭐 깡그리 끌고 오죠.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승전국의 금융가와 기업들이 초인플레이션 일으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가져가겠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은 역사가들이 얘기 안 하죠. 그 당시 독일 국민에 대한 그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얘네가 우리 자산을 약탈했구나. 응?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마르크를 휴지로 만들어서 나라를 약탈하는구나.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은근히 뭉친 거예요. 이게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독일인들의 비밀이에요. 왜 히틀러 밑에서 뭉쳤을까? 독일인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은 저는 독일어는 모르겠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 번도 단 한 개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미국 ITT는 뭐 독일 전화국의 40%를 갖고 왔고 뭐 AEG, 뭐 지멘스, 오스람 이런 거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JP 모건이 100% 가져갔고 볼kswagen 주식 100%도 포드사가 가져갔고요. 영국과 미국의 그 금융가들하고 대기업이 조국적 기업들이 석유 카르텔 안으로 이 독일 기업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아이즈파벤 자체가 벌써 스탠다드 오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탠다드 오일 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이제 이게 좀 다르게 들려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스탠다드 오일이 소유하고 있다는 아이즈파벤에서 일했던 독일인들은 절대 자기네들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기를 그대로 기다리고 바라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1933년까지 1923년부터 히틀러 집권 1933년까지 독일의 그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전신전화, 중기계 독일 대기업 278개가 미국과 영국이 퍼센테이지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행도 마찬가지야. 독일을 대표하는 도이치은행, 드레스덴은행, 도나트은행이 월가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말이에요.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독일이 보여줬어요. 독일 자산을 22년부터 24년 초까지 약탈을 하죠. 초인플레이션 일으켜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약탈이 24년에 확 꺾이거든. 인플레이션이 확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약탈한 다음에 약탈한 자산의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화폐를 개혁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독일에서 더 이상 초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죠. 그러면 화폐 개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경제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독일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1924년에 그 화폐 개혁은 독일 경제의 안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미 빼앗아 버린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미리 빼앗아 버린 그 독일 자산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몫 발목을 잡고 사탕손에 쥐어주고 뺨 때리는 거예요. 예? 이 경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항상 그런 문제라고 언제나 투기적인 개념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어느 한쪽으로만 공모해갖고 음모론처럼 쭉쭉쭉쭉 뭐 지나가서 계획한 대로 쭉쭉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독일 정부는 금도 없으니까 부동산 본위로 화폐를 찍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24억 마르크 정도를 찍었는데 발행량도 고정시키고 그래서 통화 정책이 안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기업들한테도 안정을 줬지만 독일 경제한테 안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화폐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 국유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또 하나의 또 특성이죠. 국유지가 없고 뭐 사유화돼 버린 영국처럼 뭐 땅이 다 쪼개져 사유화된 나라에서는
부동산 화폐를 찍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독일은 부동산 화폐를 찍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독일의 대기업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과 그 영국의 기업들, 금융가들이 본격적으로 아돌프 히틀러를 권좌에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을 군국화 시키려는 거죠. 또 얄마르 샤트가 1923년에 중앙은행장을 맡고, 영국 같은 경우는 몬테규 노먼이 1922년에 중앙정을 맡아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전쟁 말기까지 중앙은행을 움직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꿍꿍짝짝하면서. 1930년에 비스를 만들죠. 그래서 비스를 만들어서 독일 금융을 장악을 해서 독일 쪽으로 외화를 이렇게 쭉쭉 뽑아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비스를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비스가 뭐 숨겨진 뭐 은행 중에 은행이다, 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독일의 외환 담당 부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스가 한 짓은 오로지 독일 중앙은행이 외국 돈을 끌고 들어오는 창구로 쓰였다고. 그래서 그 비스 안으로 영국이 관리하던 금이라든가 미국 월가 쪽의 자금들이 비스에서 독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독일을 군국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얄마르 샤르트는 이제 독일에 미국 저기 기업 150개도 끌고 들어오고, 그걸 또 몬테규 노먼이 도와주고, 영국과 독일이 함께 독일을 군국화했다 이 말입니다. 히틀러를 권좌에 올리려고 1926년부터 얄마르 샤트가 돌아다니고, 몬테규 노먼은 뒤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슈러더 은행이나 도이치뱅크 같은 17개 대형은행한테 그 히틀러 지지한다는 의사를 얻어냈고, 또 뭐 크루프라든가 오펠, 뭐 티센, 뭐 이런 대기업한테도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그런 지지 의사를 뽑아낸 사람이 바로 얄마르 샤트 말이에요. 히틀러가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그냥 계속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트랩에 걸린 거죠. 히틀러 선거 자금 중에 그 45%를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 대줬고요. 비스가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고, 대기업이 총 지지하는데 어떤 놈이 저 총리에 당선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926년부터 1939년까지는 독일을 군국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부터 46년까지는 미국 사람, 맥키트릭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을 총재로 앉혀갖고 미국이 통제를 합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 앨런 덜레스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일을 군국화시킨 것도 미국과 영국이고요. 전쟁 도중에 독일한테 자금을 조달한 놈들도 영국과 미국이라는 소리예요. 더 언제까지 히틀러 끄집어 안고, 언제까지 루즈벨트고, 언제까지 처칠 얘기하실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려요. 1939년 3월 달에 히틀러가 체코로 들어갑니다. 그때 체코의 금을 관리하고 있던, 중앙은행의 금을 관리하고 있던 몬테규 노먼이 중앙은행에 23톤 금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랬다고, 히틀러한테.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이 뒷짐 딱 쥐고 있었죠. 전쟁 자금으로 쓰라는 거잖아. 나머지 27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국 재무부 장관이 막았지. 23톤이면 충분하지 뭐 50톤까지 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폴란드 쪽에 가서 뭐 더 가지고 오든가, 프랑스로 쳐들어가서 가지고 오든가, 그렇게 만들으라고 그래. 전쟁 누가 일으켰다고요? 군국화시키는 게 이제 미국의 카네기 재단하고 뭐 설리번 앤 크로멜, 그 앨런 덜레스하고 존 퍼스 덜레스가 운영하던 로펌이잖아요. 전쟁 자금만 끌어오는.
런던 시티도 20억 달러, 설리번 앤 크로웰이 10억 달러, 30억 달러 갖다 줘서 전쟁 좀 충분하게 시킨 거지 뭐. 전쟁 누가 일으켰다고요? 나치 정부는 말이에요. 정권을 잡자마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두 차례나 그랬어요. 33년에 한 번 그랬고요. 34년에 야르마르 샤트가 배상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적 공적 빚 자체도 갚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전쟁 준비 계속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빚을 갚어. 빚 갚지 말고 빚 갚을 돈 있으면 그거를 무기 만들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 나치 정부로서는 군국화 할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국, 미국이 함께 소련과 함께 독일을 개박살을 낼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독일 군국화의 책임은 미국한테 있죠. 그리고 런던 시티한테 있습니다. 예. 아니라 다를까 전쟁 기간 동안에 독일에 진출한 미국 기업 뭐 ITT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IG 파벤 어느 공장도 폭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군국화는 스탠다드 오일 쪽에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만들어냈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영국 쪽에 있는 그 뭐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구겐하임이라든가 사순이라든가 뭐 이런 그 유대 가문들 말이에요. 거대 수뇌부 가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잘. 흔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난하든가 뭐 유대인이 무슨 짓을 했다, 유대인이 무슨 짓을 했다 그러면 주로 중소 자본가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중소 자본가들, 그러니까 보통 서민 한 뭐 유대인들의 한 80%를 이루는 보통 서민 유대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네끼리 전쟁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안 해요. 옆집에 있는 독일 친구, 옆집에 있는 네덜란드 친구, 옆집에 있는 영국 친구랑 그냥 잘 살 뿐이에요. 문제는 자본을 충실하게 가진 유대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1933년 이제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니까 성급하게 지네끼리 암스테르담에서 모여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모여가지고 뭐 했어? 3개월 동안 돈 다 넘겼죠. 미국 다행히도 독일에 투자해 놓은 미국 기업에 투자한 거는 안 건드릴 테니까 그거는 동결 못 시킬 테니까 거기다가 일단 투자 많이 해놓고 나머지 남은 돈들은 스위스로 옮겼죠. 그게 토탈 3개월 동안 옮겨진 돈이 10억 금화예요. 10억 프랑 금화라고. 그리고 뭐 코로 고갱 르누아르 그림들 얘 그림도 투자했거든. 그 그림들은 또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 택배로 제네바하고 쭈리 쪽으로 옮겨놨다고. 독일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그 이주 가자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주 신청해서 배 타고 다 팔레스타인으로 떠났어요. 아주 영민하게 잘 살았지. 왜 저기 유대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겁을 줬냐 하면 나치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 그거를 관리한다 그랬다고, 컨트롤한다 그랬다고. 그러니 항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 사이에 그 환율에다가 돈이라 헤쳐먹고 살고, 독일에다가 돈 안 놔두고 스위스라든가 뉴욕 쪽으로 돈을 보내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나 나치 정부는 독일 경제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외에 가지고 나갈 돈을 6%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 갖고 튄 거예요. 튈 만큼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니까 뉴욕에 있는 중소자본 유대인들이 독일에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전쟁 선포는 유대인들이 먼저 했지 독일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전쟁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 왜? 이거 아무리 전쟁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은 가만 냅둬도 잘 삽니다. 이 사람들의 호들갑도 이미 예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수뇌부끼리 뉴욕이나 런던 시티에서 같이 만나는 뭐 에드워드 7세라든가 조지 5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유대인과 사람 만날 때 서로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뭐 루즈벨트라든가 처칠이라든가 트루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자기네랑 같이 사는 수뇌부 유대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유대인들은 뭉게뭉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내수경제를 위하여 내수경제 안에 잠복해 있는 바깥으로 나갈 돈을 막은 것뿐이야. 그게 잘못인가요? 거기에서 반격한 게 유대인들은 잘한 거야 그럼? 네, 독일 경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일단 해외 돈, 영국과 미국의 자본이 크게 중화공업에 투자되어 있었다는 사실 요거 하나만 딱 아시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